2025년 9월 15일 오후 6시 프랑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빛을 왜 끊었냐? 라는 절규가 울려 퍼지고 화염에 휩싸인 한 식당 앞에서는 경찰 방패와 부딪히는 시민들의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수치가 말합니다. 프랑스는 지금 12년 만에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15년째 거주하며 유럽 정치 경제를 취재해온 김민수 기자입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유럽연합 경제정책 전문 통신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현장의 기록입니다. 단순한 시위가 아닌 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역사적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 금요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 AA-에서 어로 한 단계 강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피치 파리 지사 앞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팽팽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와 커피 향이 뒤섞인 그 특유의 냄새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기다려보세요. 이건 단순한 등급 조정이 아닙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르몽드 기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국채 수익률이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월요일 아침 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르피가로 신문을 읽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 향이 진하게 퍼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신문 일면 헤드라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그리스의 길을 건너 화요일이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노동조합들이 연대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지하철 2호선부터 서서히 운행이 중단되기 시작했고 수요일에는 전국 철도 노조까지 합류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파리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항해 시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 말입니다. 하지만 목요일 저녁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25년 같은 일 반복하다가 갑작스런 변화가 온 거예요. 정부는 우리 연금을 깎고 세금은 올리고 그러면서 빚은 계속 늘어만 가고.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항의가 아니라 한 세대가 느끼는 배신감의 표출이라는 것을요. 금요일 새벽 저는 특별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오랜 동료인 프랑스 경제부 내부 관계자로부터였습니다. 민수야, 내일부터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정부가 긴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들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거셀 것 같다고 하더라.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떨림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정부 부처에서 일해온 베테랑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서서 파리 시내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마비 상태였고 택시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시간 넘게 걸어서 시내 중심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표정에서는 흥분보다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블라크 에브리싱. 이것이 바로 이날부터 프랑스 전역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구호였습니다. 모든 것을 막아버리자는 강력하면서도 절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113% 그리고 2027년까지 121%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월요일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평상시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헬리콥터 소음과 함께 확성기에서 나오는 음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자 거리 곳곳에 경찰 버스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전국에 8만 명의 경찰을 배치했다는 뉴스를 전날 밤에 들었지만 실제로 목격하니 그 규모가 실감났습니다. 카페 주인 피에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런 건 처음 봅니다. 2018년 황족기 시위 때보다 훨씬 심각해 보여요. 그의 카페 유리창에는 보호용 합판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달콤한 크루아상 냄새가 나는 평화로운 아침 풍경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프랑스 재정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브리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평소라면 2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 때문에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0여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들려왔습니다. 르메르 장관이 단상에 올라서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관님, GDP 대비 부채가 121%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IMF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황이 2010년 그리스 사태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답변을 읽어 내려갔지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이 나라 빚을 왜 국민이 갚아야 하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때 장관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감지됐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저는 재정부 관계자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이렇게 상황이 급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신용 등급 강등 자체는 예상했지만 국민들 반응이 이 정도일 줄은? 그의 말에서 정부 내부의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오후에는 파리 제일대학 경제학과 마르크 베르통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 기자님, 현재 프랑스가 처한 상황을 숫자로 설명해드리죠. 교수는 칠판에 복잡한 수식들을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국가부채 2조 9천억 유로, 이자 지출만 연간 500억 유로입니다. 매년 GDP의 2.2%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요. 이는 유럽연합 재정 규정 위반 수준입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교실 창밖에서는 학생들의 시위 구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미래를 담보로 잡지 마라. 베르통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겁니다. 청년 실업률은 이미 20%를 넘어섰어요. 저녁 시간 저는 파리 동부 벨빌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주로 이민자들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평소라면 다양한 요리 냄새와 아이들 웃음소리로 활기찬 곳이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마흐무드라는 이름의 알제리 출신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30년째 이곳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2달 사이에 40% 올랐어요. 가스비는 더 심하고요. 어떻게 장사를 계속하라는 거죠? 그의 가게 진열대는 평소의 절반도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통업체들이 파업에 동조하면서 물류가 마비된 결과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자들 세금을 올린다고 하지만 결국 피해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마흐무드의 아내 파티마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애들 학교 급식비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샹젤리제 거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집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 수는 낮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최루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 매운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정부는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 중년 여성이 촛불을 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목격한 것들을 정리하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사회 전체의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사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국경을 넘어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알림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수십 개의 소셜미디어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해외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프랑스 상황을 다룬 글들이었습니다. 서둘러 커피를 내리며 하나씩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시위가 단순히 유럽 내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사로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일본 OCH 커뮤니티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흔들린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야. 우리 국가 부채도 GDP의 260%잖아. 한국은 어떨까? 저출산의 고령화까지 프랑스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겠는데? 커피 향이 진하게 퍼지는 가운데 저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곳은 가생이 커뮤니티였습니다. 프랑스 꼴 보니까 우리도 복지 확대에 신중해야겠다. 세금 폭탄 맞기 싫으면 말이야. 한국 국가 부채도 이미 50% 넘었는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DC 인사이드 경제 갤러리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무너지면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한국도 수출국인데 타격 안 받을 수가 없지.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전 10시 저는 파리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교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다행히 9호선은 부분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문화원에 도착하자 이미 10여 명의 교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프랑스에서 15년째 거주하고 있는 IT 엔지니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또 다른 프랑스식 시위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다르더라고요. 사람들 표정이 절망적이에요. 박미숙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였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부모들이 빚을 많이 졌나 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배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소르본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유학생들과 만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캠퍼스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곳곳에 시위 관련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제학과 박사과정 이재민 씨는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주었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상황이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출산, 고령화, 복지 지출 증가.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프랑스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학과 석사과정 최수연 씨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도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고 하고 기성세대는 연금 걱정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저녁 시간 저는 다시 샹젤리제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국인 거주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경제학도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소식이 연일 톱뉴스예요. 우리 부모님이 걱정해서 전화를 계속하시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는 더욱 직접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탈리아도 국가 부채가 심각해요. 프랑스가 이렇게 되면 우리도 연쇄 반응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 제 스마트폰에 특별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경제 전문 기자 동료로부터였습니다. 민수야, 서울에서도 프랑스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더라. 혹시 현지 분석 좀 보내줄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이 이미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요. 밤 11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프랑스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기자신가요? 외국에서는 우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본 해외 반응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의 질문에 답하며 저는 또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조차 자신들의 문제가 이렇게 글로벌한 이슈가 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어보니 더 많은 해외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 CNN에서는 유럽의 새로운 위기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다뤘고, 일본 NHK에서는 프랑스 사태가 아시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MBC의 보도였습니다. 프랑스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하루 종일 느꼈던 우려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벽 1시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트위터 트렌드였습니다. 해시태그 프랑스 위기, 해시태그 국가부채, 해시태그 BLOCKEVERYTHING 등의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에 올라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트윗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보니까 우리나라도 남의 일 아니네. 국가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하는 거잖아.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것을요. 과연 프랑스 정부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 할까요? 수요일 오후 2시 저는 엘리제 궁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발표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궁금증과 불안감이 뒤섞인 가운데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마크롱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엄중해 보였습니다.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프랑스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국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어진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 67세로 연장, 실업급여 20% 삭감,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30% 인상, 그리고 중산층 소득세 5% 인상? 제 옆에 서 있던 한 아주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대통령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현장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박수 소리 대신 야유와 항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군중 속으로 들어가 반응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67세까지 받으라고?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건설 현장에서 쓰는 헬멧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 병원비가 30%나 올라간다고요?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새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긴급히 파리 시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곳곳에서 자발적인 집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에서 만난 예술가장 피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완전히 배신했어요. 부자들은 세금 혜택 받으면서 서민들한테만 고통을 떠넘기는 거죠. 그의 작업실 벽에는 예술도 빵도 모두 필요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빵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후 5시 저는 다시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교민들의 반응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도착해보니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해서 전화를 계속해요. 혹시 귀국 준비하라고 하면서요? 프랑스 거주 20년 차인 이영수 씨의 말에서 심각성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프랑스가 가난해졌다고 할 수도 없고. 박혜진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6시 제 스마트폰에 연속으로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실시간으로 프랑스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네. 복지 삭감의 세금 인상이라니. 우리나라도 조심해야겠다. 복지 늘려달라고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 아냐? 연금 67세까지? 우리도 곧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는 한국 네티즌들도 프랑스 상황을 남의 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7시 샹젤리제 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발표 이후 시민들이 계속 모여들어 이제는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다. 한 대학생이 메가폰을 들고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음 특유의 열정과 함께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독일 점령 시기를 견뎠고 내 아버지는 68혁명을 경험했어요. 이제 우리 세대가 뭔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25살 의대생 마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밤 8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정부 청사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찰들이 방패와 진압봉을 들고 대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시위 주최 측에서 계속 이런 안내를 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만났던 프랑스 할아버지였습니다. 기자님, 어제 말씀해주신 외국 반응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연대감을 찾으려는 인간의 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밤 9시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체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혁명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제 옆을 지나가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미래가 정말 걱정돼?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지금 안 하면 누가 해? 그들의 대화에서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밤 10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거리 청소를 시작한 것입니다. 분노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려는 프랑스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파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이에요. 청소에 동참하던 한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가오면서 저는 하루 종일 목격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긴축안 발표는 단순히 정책 변화가 아니라 프랑스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단순한 항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프랑스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위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목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맑았고 거리에는 서서히 평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다시 샹젤리제 거리로 향했습니다. 어제까지 수만 명의 시민들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청소 봉사자들과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시위 참가자들 중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뒷정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파괴가 아니라 변화였어요. 어제 만났던 대학생 마리가 빗자루를 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정부가 우리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하자 마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적어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끼리 연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오전 10시 저는 프랑스 재정부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정부 청사 앞에는 여전히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전날의 긴장감은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습니다. 한 경찰관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죠? 저희도 시민들과 대립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습니다. 오후에는 한국문화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교민들은 여전히 모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도 민주주의 국가구나 싶었어요. 김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니까 결국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더라고요. 박미숙 씨도 비슷한 의견을 표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설명해 줬어요. 민주주의는 이런 거구나 하고요. 힘들지만 서로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라고요. 저녁 시간 저는 소르본 대학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한국인 유학생들과 후속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재민 씨는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주었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수업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사건이 단순히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복지국가들이 직면한 구조적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수연 씨도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복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중요한 학습의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8시 저는 마지막으로 벨빌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마흐무드의 가게 앞에는 이제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다행히 물류가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요. 마흐무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의 진짜 구성원이라는 거요. 힘들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의 아내 파티마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이번 일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요. 밤 9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가 목격한 것들을 정리해보니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경제 위기는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용 등급 강등 소식이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시민들의 관심을 끈 것처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에 맞서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목소리를 냈고 결국 대화의 여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도 질서와 연대를 잃지 않는 시민 의식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분노 속에서도 거리를 청소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이 취재를 하며 많은 편견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제 시위 정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 사회가 미래를 고민하는 진지한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과제였습니다. 특히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국경을 넘나드는 공감대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댓글들에서 우리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엘리제 궁 앞을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마크롱 대통령이 긴축안을 발표했던 그 자리에는 이제 평범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궁궐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지? 어른들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려고 이야기를 나눈 거란다. 그 단순하면서도 진실한 설명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번 프랑스 경제 위기와 시위를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 정신 그리고 전 세계가 보여준 연대감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복지와 재정 건전성, 성장과 분배, 현재와 미래 이런 딜레마들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취재 과정에서 만난 프랑스 시민들, 한국 교민들, 그리고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관심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내일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보여준 시민들의 힘과 지혜라면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소중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